방구석 아이비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번쯤 제목을 들어봤음직한 소설 1920년대를 대표하는 원제는 그레이트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를 소개하고 당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재즈 시대로 대변되는 20년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해요.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화려한 저택에서 파티를 하는 영화로도 유명한 작품인데 막상 개츠비가 왜 위대하다는 거야? 라고 하면 대답을 선뜻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길이가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읽을 수 있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또 작품 안에 담겨있는 관념이나 인물 간에 대입된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좀 곰곰이 생각이 필요한 작품이에요. 먼저 이 작품의 작가인 스코피츠 제럴드는 1920년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적인 호황기를 누렸던 그런 미국 그리고 동부 뉴욕 쪽의 이제 증권가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돈과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작품을 많이 쓴 작가인데 당시에 문학 작품에 깊이가 없다. 돈이나 그 애정을 그렇게 작품에 대놓고 주제로 쓰냐 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본인은 돈을 위해서 상업적으로 글을 쓴다. 나는 그 주제가 제 마음에 와닿는다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신문에 자신의 작품을 기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출판된 작품 이 위대한 개츠비가 현재에 와서는 그 1차 세계대전과 이제 대공황 시기에 전에 그 1920년대 재즈 시대로 대변되는 그런 물질적 풍요에 취해서 도덕성이 타락하고 또 전쟁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었던 그런 미국 사회를 대변하고 또 물질 만능주의와 사람을 수단화하는 그런 도덕성의 상실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또 학생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원제는 원래 황금 모자를 쓴 개츠비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황금이나 노란색으로 대변되는 당시에 경제적 풍요에 취해서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어떠한 그 역사적인 청산이나 반성도 하지 않고 또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기존의 그 1800년대 신분제나 귀족제와 신흥 부자나 신흥 사업가들 간의 그런 어떤 대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개츠비지만 이 소설을 전개하는 그 관찰자는 우연히 그 미국 동부에 채권업을 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이 개츠비라는 화려한 저택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옆집에 살게 되면서 이 작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개츠비는 항상 이렇게 바다 넘어 어떤 불 켜진 저택을 쳐다봤는데 그곳은 바로 개츠비가 장교 시절 젊을 때 사랑했던 여인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귀족들이 사는 대저택으로 그녀를 그리워하면서 언젠가 그녀가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불법 그 밀주 제조 사업과 여러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빠른 시간에 이룬 다음 화려한 저택을 꾸며놓고 매일 밤마다 파티를 벌이면서 데이지가 자신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데이지는 이미 재산이나 신분을 보고 재산이 많은 부자인 톰과 결혼을 한 상태로 톰은 그렇게 윤리성이 높지 않고 수시로 바람을 피는 인물이었는데 데이지는 그것을 알지만 쉽게 헤어지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다 화려한 저택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 서로 애틋하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채로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나라는 인물이 개입을 하면서 데이지와 개츠비 간에 이제 만남을 주선하게 되면서 이제 소설은 급하게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설의 앞부분에 톰이 대놓고 바람피는 장면이라든지 또 나중에 데이지가 그 개츠비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들키자 당황하면서 차를 몰다가 그 남편의 정부, 그 바람핀 상대를 차로 치어 죽이는 장면 이런 것들이 가감없이 등장을 해서 도대체 왜 이 작품이 청소년 권장 도서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를 이제 대변하기도 하면서 그런 화려한 저택이나 의상, 술 또는 그 자동차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어떤 화려한 삶, 황금 만능주의, 물질이나 성공 만능주의를 대변하는 그런 또 극단적인 소설이면서 우리에게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이자 또 2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츠비는 그 수천 명의 사람을 초대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지만 막상 데이지를 오랜만에 마주하고서는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신이 장교 시절 가난했기 때문에 데이지와 결혼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마음속에 한이 돼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을 위해서 달려오면서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 이름까지 개츠에서 개츠비로 바꾸면서 그렇게 데이지에 대한 그 열망과 집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경쟁이 너무 심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뭐 그것이 학벌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특수한 직업일 수도 있고 특정 동네에 뭐 어떤 건물을 마련하거나 살게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성과나 목표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정작 그 사람의 삶이나 정신을 피폐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인위적인 그런 아이러니 씬이 몇 장면 등장합니다. 왜냐면 이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정의 흐름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어떤 이런 극적인 상황 설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시각적이면서도 과감한 설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제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그런 관념적인 형식의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후에 톰이 데이지가 바람핀 것을 알게 되지만 자신의 부인을 잃고 또 자신의 그 명망이 사회적인 명망이 해를 입을까봐 용서해주고 개츠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이지가 혹시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할까봐 그 저택 앞에서 밤새 그녀만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참 아이러니한 부분은 그 데이지가 개츠비와 이제 바람핀 것을 이제 시인을 하고 남편 앞에서 도망을 치다가 그 남편의 정부를 차로 치워 죽였는데 개츠비는 데이지를 위해서 그 죄를 덮어 쓰고 그 정도의 이제 사랑을 보여줬지만 그녀는 결국 남편에게 돌아가고 또 이 개츠비가 마지막에 자신이 파티를 열었던 그 화려한 수영장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개츠비를 살해한 것은 그 데이지의 남편이었던 톰이 아니라 오히려 톰이 바람폈던 그 정부의 남편이 오해를 하고 자신의 부인을 차로 치워 죽인 것이 이 개츠비라고 생각을 해서 총을 들고 찾아가서 죽이는 그런 정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이 개츠비가 장례식을 하고 이 소설의 그 주인공 관찰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또 부고를 전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고 그 파티에 참석했던 부엉이 안경을 썼던 그 늙은 사람과 또 아버지만 참석했다는 점이죠. 그 수많은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 누구도 개츠비를 찾아오지 않았고 그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서로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제 장례식 장면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개츠비의 장례식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보인 모습인데 어릴 때부터 정말 성실하고 1달러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짜서 생활했던 그 개츠비의 어릴 적 메모,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성실한 아이였는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개츠비라는 인물을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 대입을 해서 영국의 그 박해를 떠나서 청교도들이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기독교적인 국가를 꿈꿨지만 결국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물질적인 풍요에 집착을 하게 되고 또 노예제를 가장 잔인하게 일삼았던 국가가 바로 미국이고 또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고 또 가혹한 그런 흑인 차별을 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츠비의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처음에 건국 이념과는 다르게 점점 물질에 취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변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또 대입해 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최근에 사회 문제 중에서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나 자산에 눈이 멀어서 횡령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잠적하거나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볼 때도 우리는 너무나 그 성공이라든지 물질에 집착해서 도덕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상실한 인간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이 개츠비라는 소설과 이 소설 안에 그 노란색, 황금으로 대변되는 그런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노란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황금이나 뭐 샴페인, 화려함 이런 것을 상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고의 의미로서 도덕성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풀어갈 때 시각적인 묘사들과 함께 그 노란색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도 또 좋은 접근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 안에 좀 기괴할 정도로 아이러니 씬이 몇 장면 있어서 또 중요 대사와 아이러니 씬을 몇 장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데이지가 이제 남편이 바람피는 것을 알게 된 부분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데이지가 당장 어린애를 안고 그 집을 뛰쳐나와야 했지만 그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았다. 한편 통으로 말하자면 뉴욕에 여자를 두고 있다 라는 사실보다 참으로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책 한 권 때문에 의기소침해졌다는 사실이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다른 인종이 백인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책에 꽂혀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뭐 두려워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풍자하는 장면이겠죠? 또 개츠비가 파티를 벌이는 장면도 압권인데요. 영화를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백 미터의 야외용 천막과 갖가지 색깔의 전구를 가져와서 개츠비의 거대한 정원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장식했다. 뷔페 테이블에는 화려한 전체 유리와 양념을 해서 구운 햄, 알록달록한 샐러드 등등. 나이 어린 여자 손님들은 제대로 구별할 수도 없었다. 손님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나의 중재로 개츠비와 데이지가 만나게 되는데, 개츠비가 너무 어린아이처럼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 또한 그 화려한 파티를 주관하는 개츠비에게는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개츠비가 그 집을 산 것은 데이지가 바로 그 만 건너편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그 뉴욕에서도 그 동부 지역의 롱 아일랜드 해협 쪽을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과거의 전통 귀족, 그 부유층과 또 신흥 귀족을 부유층을 나눠서 이렇게 계층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싶어 해요. 조던이 말을 이었다. 어느 날이든 오후에 당신이 데이지를 집으로 초대하면 자기도 불러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걸 부탁하려고 내게 이 얘기를 전부 해야 했나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니까요. 그 사람은 데이지에게 자기 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언젠가 밤에 그녀가 자기 파티에 우연히 들르기를 바랐나 봐요.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람들에게 그녀를 아는지 묻기 시작했죠. 또 이제 뒤에 데이지가 그 개츠비의 집에 자주 들르게 되면서 개츠비가 뜬금없이 자신의 드레스룸에서 수많은 고급 셔츠를 꺼내서 펼치고 던지는 장면인데, 데이지가 그 셔츠 더미 위에 올라가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역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편과 사랑 없는 가식적인 결혼 생활을, 조건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개츠비가 그동안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과정처럼 보여서 아마, 하지만 과감하게 그 개츠비를 선택할 수 없었던 그녀의 내적 갈등이 울음으로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와이셔츠 너미 하나를 끄집어내어 셔츠를 하나씩 우리 앞에 던졌다. 얇은 린넨 셔츠, 두꺼운 실크 셔츠, 고급 플란넬 셔츠가 떨어질 때마다 개켜져 있던 자국이 펴지며 가지각색으로 테이블 위를 덮었다. 이렇게 시각적 묘사가 화려한 작품입니다. 그의 이름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갑자기 데이지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셔츠에 머리를 파묻고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나 아름다운 셔츠들이에요. 겹겹이 쌓인 셔츠 더미 속에 그녀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묻혀버렸다. 슬퍼져요. 난 지금껏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인 톰도 굉장한 귀족 집안의 부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개츠비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선택할 수 없었던 데이지가 이제 돌려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게 아닐까 해요. 개츠비는 심지어 데이지에 대한 모든 기사를 스크랩할 정도로 그녀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하고 추구를 했는데요. 제이 개츠비 같은 인물을 만들어낸 뒤 이 이미지에 끝까지 충실했던 것이다. 개츠비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상적인 모습에서 솟아나온 인물이었다. 지나치게 자기 도취에 빠진 그가 당연히 여기는 일을 두고 히스테를 부리기 때문에 경멸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우주가 그의 머릿속에서 실타래처럼 피어났다. 정작 이제 개츠비는 그 풍족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는 학비를 조달하기도 힘들어해서 이제 학교를 그만뒀고 자신이 옥스퍼드 출신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밀주 제조, 당시에는 이제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몰래 이제 약국에서 상점에서 약을 팔면서 단기간 안에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개츠비가 그 데이지의 남편이었던 톰의 정부의 남편에게 이제 총을 맞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고 또 그 장례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일기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관찰자가 마지막에 개츠비를 평가하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완벽하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모든 것이 경솔하고 뒤죽박죽 혼란스러웠다. 톰과 데이지, 그들은 경솔한 인간들이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부숴버린 뒤 돈이나 엄청난 무관심 또는 자기들을 한데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든 그 뒤로 물러나서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를 다른 사람들이 말끔히 치우도록 했다. 정말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서 도덕성을 상실했는지 알 수 있고요. 나는 그곳에 앉아 그 오랜 미지의 세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개츠비가 데이지의 부두 끝에서 초록색 불빛을 처음 찾아냈을 때 경이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개츠비를 추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민음사에서 발간된 이 번역본에는 김욱동 번역가께서 당시 이제 역사적 해설을 첨부해 주셨는데요. 재즈 시대라고 불리는 1920년은 그 재즈 하면 이제 화려한 악기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뭐 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어떤 물질적 풍요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그 1차 대전 이후 미국 사회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스코피츠 제럴드 같은 경우는 작가는 자기 세대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의 비평가들, 그리고 그 뒤에 영원한 미래 세대의 교육자들을 위해 작품을 써야 한다라는 작품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또 이 작품이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사랑과 젊음, 재산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안일과 여유가 이제 스코피츠 제럴드가 다루는 작품의 중요 주제고요. 주제가 남녀의 애정과 물질적 성공에 국한된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지만 어떤 소재를 다루느냐가 아니라 그 소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맞섰다고 하네요.
세계대전을 겪은 뒤 서구 문명 자체에 깊은 회의를 보이면서 재즈 음악에 심취하던 미국의 20년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재즈와 찰스턴 춤과 자동차, 이 작품 안에도 그 화려한 개츠비의 그 노란색 스포츠카가 나오죠. 자동차가 상징하는 20년대 미국의 사회 현실이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다. 상류 계층에게는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였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그늘에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방황하던 무렵의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하고 이제 대서양 쪽으로 자리 잡은 그 이스트 에그와 웨스트 에그, 그 개츠비와 그 톰의 신분적 그런 간격처럼 어떤 시각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신분제라든지 그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그런 지리적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처음 시작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비참한 개츠비의 마지막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물질적인 성공이나 환상만을 쫓아서 특정 목표를 위해서 타인을 함부로 이용하고 전혀 도덕적인 반성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해보는 작품입니다. 작품은 길지 않아서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또 영화를 보셔도 좋고요. 그 안에 시각적인 묘사들이나 아니면 지리적인 세팅, 인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작품에 접근을 해도 좋고 또 노란색, 재즈 시대, 아메리칸 드림 키워드를 가지고 작품을 분석해봐도 또 깊이 있는 에세이가 나올 것 같아요. 이상 위대한 개츠비, Great Gatsby, 개츠비는 왜 위대한가? 이 위대하다는 것은 어쩌면 돈의 힘이라든지 Great America, 이후에 이어지는 대공황, Great Depression, 이렇게 미국 사회 자체를 풍자하고 물질에 지배된 사람들을 풍자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위대한 개츠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